안녕하십니까. 한목우입니다. 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샌프란시스코와 근접한, 물론 수업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칼리지 오브 아트스 앤 크래프트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곳에 자주 갔어요. 뭐 아는 손님들 오시면은 모시고 한번 보는 그런 코스죠. 캘리포니아 하면은 유명한 게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하면 또 유명한 게 나파밸리죠. 나파밸리가 근처에 있고 또 요즘은 시리콘밸리라고 그러는데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이 이제는 뭐 거의 IT 산업의 메카가 됐죠. 자, 뭐 이거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와인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 뭐 1편부터 쭉 해서 우리가 술과 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와인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그러면 와인을 어, 지난 시간에 뭐 좋은 와인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추천을 누가 하고 또 그 평가를 할 때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 와인을 이렇게 뭐 공부했는데 와인 공부를 진짜 해야 되나? 아니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자연은 100만 년 전이나 지금 별 변화가 없어요. 우리 아마존에 있는 그 원시림, 인간이 들어가지 않는 그 원시림은 그 100만 년 전이나 뭐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연에 있는 그 동물들은 어때요? DNA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대부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인간은 어떨까요? 그 창조하는 뇌라는 그 책에서 데이빗 이글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암소는 인간처럼 안무를 하지 못할까? 앞서 본 다람쥐는 나무 꼭대기까지 맨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람쥐가 인간 같았으면은 승강기 엘리베이터 만들었을 텐데 왜 안 그랬어요? 힘들게 오르락내리고 악어는 왜 그 맨날 헤엄치고 다녀요. 쾌속종 발명해서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인간이 동물과 같고 동물도 인간과 같다라면은 그래야 되는데 왜 인간은 다르냐 이거예요. 동물이 사람과 같다면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지금쯤이면은 동물이 사람과 같다면 고양이과에서도 호랑이가 미적분할 수 있는 개체가 출현해야 되고 개구리도 뭐 어느 정도 지금은 우주 계획을 출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인간만이 그랬을까?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은 지금 100만 년 전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인간만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맨메이드 이런 건물들을 만든 거죠. 원숭이 똑같이 동물에서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를 해왔는데 인간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하죠? Runaway species라고 해요. 런어웨이 어디에서? 숲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숲, 그것도 나무 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위험한 숲과 나무 위에서 살던 것을 포기하고 위험한 바닥으로 내려왔고 그 바닥에서부터 또 위험한 숲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를 벗어났을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 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동물은 어떠냐면 그 자극이 있잖아요. 그럼 자극이 있으면은 동물은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본능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뿅 했어요. 그러면 그냥 반응을 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으이 하고 싸우거나. 그래서 동물은 새로운 것은 어때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의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시간 우리가 알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acquired한 테이스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후천적으로 습득한 맛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DNA에서 입맛에 끌리는 음식만 먹으면 결국은 고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적인 것과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위험할 수 있는데 쓴맛을 왜 우리가 본다고 그러죠? 우리 오미를 볼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을 갖고 있잖아요. 쓴맛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쓴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독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쓴맛을 맛볼 수 있는 맛이 그게 있어요. 쓴맛을 맛있는 맛으로 보잖아요. 그런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쓴데 맛있어. 오 먹고 독약 먹고 죽는 거예요. 독버섯 먹고. 단맛은 왜 있어요? 거기에 당분, 당분에 의한 칼로리를 높일 수 있죠. 지방 맛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진화하면서 갖게 된 그 감각기관이에요. 자, 인간은 어때요? 뭔가 자극이 오면은 symbolic reaction이래요. 딱 봐서, 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은 바로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천둥이 쳤어요. 그러면 번개가 번쩍했으면 좀 이따 천둥은 우르릉 하겠구나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예측과 그 거리가 멀잖아요. 새로움의 크기와 새로움과 내가 예측했던 것과 그게 크면은 어때요?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은 이 맛이야. 근데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크죠? 그럼 폐 뱉는 거예요, 원래.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는 보상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위험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니까 어때요? 괜찮아? 거기에서 새로운 맛을 발견해내는 거죠. 즉 새로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동물은 말씀드린 대로 DNA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려는 대로 가요. 그래서 동물, 이 로드킬이 왜 생겨요? 여기 다 가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무서운 것도 모르고. 동물은 덫을 놔서 잡을 수 있죠. 왜? 맨날 가는 데만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맨날 가는 데가 아니라 딴 데도 가봐요. 그게 인간다움이고 그게 창의성의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은 호모 도센트라고 그래요. 호모 도센트 뭐예요?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천형을 타고났다고. 우리가 적어도 18년, 20년은 살아야지 세상 사는 법을 알죠. 근데 얼룩말이나 루 이런 거 그 아프리카의 동물들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뛰죠. 태어나자마자 뛰어요. 무엇을 먹는지도 알고 다 뛰어요. 안 배워도 다 알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인간은 평생을 내가 배우면서 살아야 되고 그 능력 때문에 아니면 그 천형 때문에 인간이 바로 지금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잠수함도 만들고. 자, 그러면은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관찰을 해요. 맛에 대해서 맛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감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와사비예요. 와사비입니다. 네, 이게 제공이 됐어요. 서양 사람한테. 그러면 서양 사람 입장에서 녹색에 진득한 것은 뭘까? 예측을 하죠. 야, 이거 뭘까? 내 기억에서 추출해 보는 거예요. 기억을 딱 해보니까 이거 민트. 민트, 그죠? 시원한 박하향에 나는 민트를 내가 이걸 생각할 거야. 민트, 그렇겠구나 하고 먹어봤어. 딱 찍어서 먹었더니, 우와, 오 마이 갓!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절대 근처에도 안 가고, 녹색만 봐도, 안 먹어. 근데, 처음에, 했어. 근데 내가 기대한 맛과 다르니까. 근데 다시 이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괜찮은데 새로운데 이게 뭘까 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녹차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이라고 줬어요. 근데 녹색이니까 이게 당연히 민트를 생각하고 민트를 떠올려서 민트 향을 떠올리면서 먹죠. 근데 뜨뜻름해. 왜? 내가 예측했던 것과 실제 맛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격이 큰 거예요. 그 충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린 소주 두 가지가 있어요. 소주처럼 알코올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건 흑백이에요. 알코올이 있다 없다. 그래서 소주는 사실 그 기억 속에 맛의 변화가 굉장히 없어요. 맛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해. 그리고 소주는 장점이 다양한 안주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요. 소주는 어떨까요? 무색무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떠한 음식과 먹어도 딱 먹고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소주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주는 흑백에 정말 알코올이 있냐 없냐에 따른 거예요. 자, 근데 와인은 어때요? 세부적으로 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빈티지에 따라서 또 어떤 컨디션에서 보관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숙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향과 맛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흑과 백 사이에 무한한 회색지대가 있다는 거죠. 이 다양한 변화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지적인 호기심이 충족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와인? 아니 뭐가 맛있어요? 맛있는 건 달달한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아니면 까라멜 마키아토가 아메리카 아니면 뭐 쓴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쓴 커피를 마시느냐? 기호식품이라고 했죠. 후천적 획득하는 기호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맛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인류학자인 벤자민 워프가 이런 얘기했어요. 관찰자들이 유사한 언어적 배경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같은 물리적 증거를 보고도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할 거라는 똑같은 걸 보고도 왜? 언어적 배경이 유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언어라는 것은 자의성이 있다고 그러죠. arbitrary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뭐 포도가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포도고, 아니 장미가 그런 향이 있기 때문에 장미가 아니죠. 장미는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기 때문에 장미예요. rose라고 하면은 장미죠. 근데 영어를 안 배웠으면 rose가 장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호, 즉 서로 약속을 해야 우리는 그 뜻이 통해요. 그리고 그 뜻이 통한다는 것이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눈이 별로 안 오는 지역에서 눈에 대한 단어 몇 개 없죠. 근데 에스키모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대한 게 굉장히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진눈깨비 온다, 뭐 한방눈 온다, 뭐 쌀이 눈 온다, 뭐 무슨 눈 굉장히 많잖아요. 타이티에서 슬픔이란 단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슬픔이란 게 뭔지 몰라요. I'm so 슬퍼. 그러면 슬픔이 뭐야? 네. 또 분노라는 단어가 독일에는 3개 있는데 중국에는 5개래요. 연락 짱나. 뭐 있죠. 근데 그 관련 단어가 많을수록 그 막 충동이 되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많을수록 우리는 성숙한 사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와인에서 아니면 술에서 야 알코올 유무 그냥 메칠 알코올 마시듯이 마시는 것이 문화적으로 풍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차이가 많아서 그 차이에 대한 것을 다양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태곤 회장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와인과 음식에서. 광주의 조태곤 회장이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 소주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 아니에요. 불과 20, 30년 전부터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희석식 소주. 자, 많이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문화를 지금 사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창의적이고 우리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것에 멈추지 말고 새로운 것은 위험하지만 새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시도해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와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사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자, 와인 관련 정보를 많이 얻는데 어디서 얻냐면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입력되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요. 미쳐버려요. 우리는 이 정보가 막 여기 막 그냥 수도 없이 오는데 그거를 다 내가 뇌에서 감각기관에서 처리해서 뇌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만 걸러내고 일부만 처리를 해요. 근데 그 걸러내는 필터가 필요하죠. 어떤 거는 걸러내고 어떤 거. 그래서 사람이 다 관심사가 달라요. 사람이 같은 곳에 가도 본 게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저 부인과 남편과 어디 백화점 갔어요. 근데 둘이 보고 나온 건 다 달라요. 네? 그게 왜 그래요? 걸러내는 필터가 달라요. 필터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또 타인의 의견도 중요하죠. 타인의 의견을 받았을 때 내가 필터가 돼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필터에 의해서 이 들어오는 정보를 단순화,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단순화를 시켜서 그걸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또 새로운 터미널로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려면 기초를 쌓아놔야지 많이 우리가 받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그 조언을 들을 때 어디를 볼까 할 때 우리 카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왓삽이라고 그러는데 왓삽 와인을 싸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왓삽.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와인 어떤 와인이 어떠냐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또 답도 하고 와인 추천도 뭐 하고 와인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답변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있어요. 그래서 왓삽 여러분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와인 평가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RP 가장 유명한 로버트 파커 앞서 한번 얘기했죠. 미국의 와인 전문가 로버트 파커의 약자예요. 와인 엔수지에스트 WE 있고 뭐 스테판 탄저 그리고 와인 스펙테이터 이것도 유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와인 잡지나 혹은 와인을 평론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곳은 정말 전문가만이 하겠죠. 자, 그중에서 앞서 말씀 로버트 파커. 삼성카드에서 한국에서도 왔었나 봐요. 로버트 파커의 뭐 수다 그러면서 와인 값을 정하는 남자래요. 와인 값을 정해요. 왜? 로버트 파커가 와인이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면 즉 이걸 RP 점수라고 해요. 로버트 파커 점수인데 RP 점수가 100점이다 그러면 이 와인 값이 갑자기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변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60년대에 파리에 가서 부인하고 와인 딱 마시다가 이 와인에 감동을 해요. 그래서 와인 애드보킷. 애드보킷이 뭐예요? 후원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애드보킷 하면 그 뭐예요? 성령님의 뭐 그런 거죠. 돕는 사람. 그래서 와인 애드보킷 해가지고 이 격 월간지를 발행했어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동안은 그전에는 이제 유럽의 중심으로 유럽에서 와인 전문가라는 사람이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로버트 파커는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했어요. 마치 옛날에 유럽의 와인 세계는 신분제도와 같아요. 그래서 보르도 와인 하면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유럽에서는 보통 20점을 매겨놓고 20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감점을 해서 15점, 16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20점 만점이라는 거는 익숙치 않죠. 우린 몇 점이 익숙해요? 5점 만점 혹은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에 100점! 그래서 100점 만점제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기본 점수를 50점을 주고 적어도 50점을 줬어요. 그리고 색이 어떻다에 5점을 주고 향에 대해서 15점. 그러니까 색과 향이 20점이고 맛이 20점. 그러니까 색, 향 20점, 맛 20점. 그리고 10점은 숙성 잠재력이 어떤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100점짜리도 막 나오는. 이 사람은 전기 뭐 위인전 같은 책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코 높던 사람들의 그 코를 납작하게 전문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자기가 전문가가 되면서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와인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파커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소비자적인 측면으로 하니까 소비자가 많이 따르죠. 그 사람의 점수에. 그러니까 로버트 파커가 점수를 높게 주면 소비자가 많이 사고 많이 사니까 와이너리는 돈을 벌고 그러니까 로버트 파커의 취향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와인을 생산하는 거예요. 로버트 파커는 한국에서 왔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부르고뉴 와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don't know 부르고뉴. I don't evaluate 부르고뉴예요. 부르고뉴 와인은 이밸류에이션 안 해. 왜? 이 사람이 그 소송이 붙어가지고 유명한 파이버리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뭐 자기 그냥 있던 와인 다 팔아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와인을 좋아하냐면 보르도 와인하고 또 론 지방의 와인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와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쪽은 평가를 해요. 그 와인의 특징이 뭐죠? 약간 찐득하고 탄닌 높고 그리고 진하고 숙성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보르도 와인하고 부르고뉴 와인은 전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르고뉴 와인을 이 사람이 좋아했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평가를 했지만은 평가에서 뭐 현지에서 뭐 마셔본 거하고 미국에서 온 거를 병입된 것을 마셨더니 맛이 다르더라.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그 와이너리 거의 망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붙었고 아무튼 부르고뉴는 이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와인들이 다 로버트 파커의 그걸 따라가지고 파커라이즈가 되고 있다는 거죠. 부르고뉴의 평가는 안 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서 한국에서 부르고뉴를 물어본 거 이건 참 무식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와인 업계를 떠나서 어느 분야 어느 시대의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비평가예요. 비평가로 손 최고예요. 영화 비평 누가 영화 비평 뉴욕에서 하나 했다고 해서 전 세계에 영향 주는 거 그런 거의 없어요. 근데 파커가 와인에 대해서 딱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파커의 견해에 따라서 모든 와인 생산 국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뭐 어떤 와인 점수 100점 받으면은 백만장자가 돼버리고 무명의 와인이 정말 인기 있는 소장품으로 만들어져. 근데 점수가 낮아지면 완전히 망하고 고소당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실을 파커는 전 세계 와인에 어떤 산업의 발전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RP, 로버트 파커의 RP 점수와 와인 스펙테이터라고 하는 WS, 이 두 개 굉장히 유명해요. 와인 스펙테이터하고 로버트 파커의 와인 애드보케이트, WA라고 그래요. 와인 애드보케이트. 제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런 걸 보잖아요. 야, 이게 스페인 와인인데 90점이야. 근데 이게 20불이에요. 근데 나파밸리의 오퍼스1 말씀드렸죠? 오퍼스1. 그래서 로칠드하고 로버트 몬다비 두 개, 그러니까 구월드와 신월드의 와인의 대가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오퍼스 1이에요.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뭐 60만 원 미만으로 사기 어려워요. 뭐 80만 원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 와인이 90점이야. 동일해.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 헐,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될까요? 근데 이거는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르도 와인끼리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르도 와인끼리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스페인 와인하고 미국 와인, 보르도 와인하고 이태리 와인,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는 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거예요. 마이클 조던하고 호날두하고 누가 더 잘해? 축구, 농구, 배구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점수를 보는 건 아닙니다. 자,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블라인드로 해요, 원체. 근데 먼저 지역하고 품종은 얘기해줘요. 야, 이건 이태리 끼안띠다. 산지오베제 품종으로 만들었다. 보르도의 멜로 품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블라인드도 안 한대요. 자, 그래서 이 점수는 뭐냐면 카테고리로 분리를 일단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 와인, 스페인의 레드 와인, 그리고 모나스트레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카테고리에서 그 와인이 만약에 이 와인을 만들었을 때 표출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100이다 해놓고서 이거는 90 정도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95점이라는 것은 나파 와인인데 나파 레드 와인이 까베네 소비뇽이 점수가 95점이라는 것은 이 까베네 소비뇽 나파에서 만들었을 때 이 까베네 소비뇽을 나파 지역 거기서 만들었을 때 최고로 잘 만들 수 있는 게 100점이라고 본다면 얘는 뭐냐? 95%를 표현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뭐 호주의 펜홀즈에서 나오는 뭐 쉬라즈, 호주에서 쉬라, 그죠? 쉬라즈가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또 원산지는 어디예요? 프랑스 론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프랑스의 론의 쉬라, 호주의 쉬라즈 두 개의 점수를 비교해서 절대 평가할 수 없어요. 얘가 90점인데 얘는 95점이야.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평가자가 굉장히 여럿이면은 평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죠. 시작점. 우리 점수 매길 때 있잖아요. 야, 이거 5점, 5점, 10점일 때 5점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1점과 9점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합산해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평가자별로 이제 아로마나 피니쉬, 밸런스, 색 이것들을 평가하는데 여기에 역시가 다를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사람은 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피니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공모전을 많이 평가를 해봐서 하는데요. 이제 디자인 공모전 같은 거예요. 근데 캐릭터 공모전을 하는데 한 500작품이 들어왔거든요. 자,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일단 뽑아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500작품 중에서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5명이 했는데 그 5명 중에서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딱 5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1% 정도는 1% 정도의 아주 훌륭한 우수한 거는 누가 봐도 좋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이건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부안해동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작품을 보여요. 그래서 작품이 딱 보이면서 자, 이거 어떠세요? 그러면 그거 내가 아까 봤는데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래요? 그건 좀 아니네요. 하면 탈락. 이거 어때요? 오, 그거 저도 상당히 괜찮게 봤어요. 그 컬러감이 그러면 네, 저도요. 이거 뭐 레이아웃도 괜찮고 좋네요.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내가 그 전문가의 의견에 반기를 들면은 내 전문성이 떨어질까 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모전에서도 어때요? 절대적으로 좋은 거는 진짜 1% 정말 좋은 거는 구별이 가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개인 취향과 그리고 그날 내가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 이거에 따라서 복골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평가에 따라서 RP 점수에 따라서 와이너리가 망하고 흥하고 막 이러니까 와인 평가자하고 와이너리가 유착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참 문제죠.
그리고 점수는 평가자의 취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사실은 어느 정도 품질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평가 내용, 즉 이게 점수를 보기보다는 리뷰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리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와인 산업이 뭐 아주 뭐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인 평가도 사실은 80년대 이후에 미국의 나파밸리도 이제 와인 산업이 조금 이제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와인 평가자와 그들의 이 출판물이 이제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와인 스펙테이터, 뭐 디캔터, 와인 인수지에스터, 와인 스피릿, 버가운드, 그리고 마지막에 제임스 서클링. 요거 제임스 서클링은 알아두세요. 제임스 서클링 점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와인 애드보킷. 그러니까 로버트 파커 있는 회사에 있다가 나왔어요. 부편집장 출신이고 2010년도에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이제 RP처럼 100점 만점제로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뭐 동영상도 하고 페북도 하고 인스타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제임스 서클링이 지금 굉장히 그 권위를 찾아가고 있어요. 참고로 로버트 파커는 이제 나이 들면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와인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와인 평가를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RP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자, 최근에는 이런 그 뭐 잡지 안 보잖아요. 우리 어떻게 뭐 제임스 서클링이나 와인 애드보킷 뭐 구독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소믈리에라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을 활용하면 최고로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와인 서처, 뭐 한국 것으로 왈, 와프 와인 다 있는데 활동들이 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와인 서처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비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비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와인을 비비노에 있는 카메라로 찍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 와인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카메라로 딱 브레드 앤 버터 찍으면은 이게 뭐 점수가 몇 점이고 그리고 가격대가 어떻게 되고 요 평가한 거 그리고 내용 이 리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용법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앱을 켜고 누르면은 카메라를 요 카메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카메라를 누르면은 와인 라벨을 대고서 찍을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와인을 라벨을 딱 놓고서 정확하게 놓고 여기를 짤딱 눌러요. 그러면은 돌아가서 와인이 어떤 와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앱을 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제 한스 키미를 제 이름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위쪽에 있는 메뉴를 보면 막 밑쪽에 있는 메뉴에서 요거는 서치하는 거고, 자, 여기 자기 요 뭐야 그 사람 모습이 딱 나오죠. 사람 모습 아이콘을 클릭하면 요게 바로 내가 그동안 스캔했었던 와인들이에요. 마이 와인. 그래서 저는 354개를 봤고 그 다음에 뭐 사고 싶다라는 위시리스트가 있고 뭐 그렇게요. 자, 그러면 요걸 클릭해서 마이 와인을 딱 다시 또 클릭하면 바로 내가 스캔했던 것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스캔한 것 중에서 하나 한번 찍어봐요. 토스카나 와인을 한번 찍었어요. 그러면은 그 와인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4.3이다. 뭐 참고로 한 3.5 이상이면 뭐 3 이상만 돼도 뭐 저는 3 이상 3.1도 마셔봤는데 제 입맛엔 굉장히 좋은 와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썸머리라고 하는 부분에 썸머리 부분에 하이라이트와 팩트 두 개가 있어요. 메뉴가. 자, 그럼 하이라이트를 넣으면 이게 어멍 1%고 뭐 안 마셔봤다. 뭐 그리고 캐릭터가 라이트하냐 볼드하냐 스무스하냐 타닉이냐 타닌이 맞느냐 드라이냐 스윗이냐 소프트냐 아니면 에시디 산도가 얼마만큼이냐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맛은 오크 향이다 토바코다 아니면 블랙베리다 이러한 향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와 함께 팩트를 보면은 이 와인이 어느 지역 어느 때로와 토스카나 이태리 지역 와인이다. 그리고 스타일은 토스칸 레드다.
포도는 어떤 포도를 썼다. 까베네 소비뇽, 까베네 프랑, 메로로 썼어요. 자, 이태리 와인인데 이게 어느 나라 품종이죠? 프랑스 품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와인이에요? 슈퍼 투스칸 와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 와인 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점수가 높으니까 좋은 와인이다. 아니면 야 이거 비싼 와인이다. 이런 평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가격도 여기 나오는 거 믿지 마세요. 이게 만약에 여기 4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국에서 한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2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은 가격이 얼추 맞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니 해도 최근에는 유튜브가 최고죠. 와인 정보 얻기에는 유튜브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뭐 와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시간이 좀 소모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1.25배나 1.5배 저는 뭐 웬만하면 1.5배로 봅니다. 2.5배로 쫙 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공부가 잘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메모를 하면서 보세요. 항상. 메모 습관은 정말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자, 세계 와인 유튜버 넘버 원이라고 합니다. 와인킹이라는 사람인데 뭐 하도 유명해져서 이제는 CU하고 와인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와인킹이 추천하는 와인, 뭐 초보 세트, 뭐 중급 세트, 뭐 고급 세트 이런 와인도 팔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8개 국어를 마구 합니다. 유럽에서 와인을 배웠고 지금 미국에 살면서 나파밸리에 살면서 피터라고 하는 매서 와인하고 같이 유튜브를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년 경에 와인 디렉터 양갱이라고 해요. 양갱이라는 사람이 뭐 블라인드 테이스트하고 와인에 대한 어떤 소개, 뭐 이마트에서 어떤 와인이 있다, 후원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찬을 받아서 하니까 뭐 사실은 어때요? 이 사람도 좋은 정보가 많고 재밌게 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학구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김 박사님, 김 박사의 와인랩이라고 삼성물산에 있었나 뭐 어떤 그 회사에 있다가 와인에 미쳐서 와인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상당히 아주 정리를 학구적으로 정리가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이 내용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김 박사의 와인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와인쟁이 부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와인에 미쳐가지고 이제 부부가 전 세계 와이너리 투어를 다녀요. 아주 멋있죠. 와이너리 투어를 다니면서 거기 유튜브를 찍고 뭐 컨텐츠 만들고 그리고 뭐 아무튼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와인쟁이 부부라는 유튜버. 다음은 이수정 강사라는 강사입니다. 대학 강사인데 와인으로 이해하는 마케팅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요걸 보세요. 이수정 강사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 와인 그 소믈리에 과정 강의한 그러한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강사 혹은 여기 유튜브 주소가 있어요. 하나 들어가서 그 이수정 강사 들어가 있는 것을 팔로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수정 강사 있는 거기에 있는 또 하나의 와인 킹이 아니라 왕이에요. 와인 킹이 있으니까 와인 왕. 펠릭스 전이라고 하는데 펠릭스 전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좀 젊었을 때 머리 까만 머리로 그 와인 소믈리에 과정 설명한 거 있어요. 굉장히 이분도 학구적이면서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유명한 소믈리에 출신의 와인 강사입니다. 유튜브 와인 킹이 아니라 와인 왕이에요. 자, 다음에는 바로 요 분이에요. 요 분은 왓썸녀라고 그래요. 썸 탄다고 그러죠. 왓썸녀 이지선 씨인데 요 분도 아주 그 유명한 소믈리에고 그래서 왓썸녀 이지선을 찾아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와 썸녀가 나왔으니까 남자 나와야죠. 와 미남. 와 미남이에요. 와 미남. 와인에 미친 남자.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남미 출신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미남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제인 하우스. 여기 있죠? 제인. 읍스. 제인 하우스. 제인 하우스. 그래서 제인 와인 하우스예요. 정확하게. 제인 와인 하우스라는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이번 것도 상큼하게 괜찮습니다. 주소 있고 여러분 검색하셔서 유튜브 검색에 제인 와인 하우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Just Drink라고 하는 분의 또 있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와인 유튜버들 몇 가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관심이 생기시면 이제 가서 와인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와인 바이블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사셔서 필요할 때마다 보시고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노트를 만들면은 그 노트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렇게 저는 이제 막 메모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아마로네는 레시피는 어떻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도 해놓으면은 이것이 자기 지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와인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제 견해를 밝혔죠. 저는 와인 공부하면서 마시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그것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공부하는 사람과 함께 마시고 함께 나도 좀 느껴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그래서 DNA에 들어가 있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살펴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 새로운 것이 내가 예상했던 내가 알고 있는 맛과 향과 색깔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그래서 내 입맛을 더 풍부하게 하고 내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주님을 알고 싶어요. 네, 여러분 땅에 있는 땅의 주님들만 아니라 가끔은 이제 하늘에 계신 주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신 그 신포도주, 그 신포도주, 그 신포도주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신포도주는 어떤 맛이었을까? 포스카라는 음료죠. 로마 시대. 그래서 와인이 쉬어버리면은 그 쉬어버린 거에 물을 타가지고 마셨다고 그래요. 그 물을 타서 마시는 이유는 바로 와인이 식초의 성분이 소독을 할 수 있는 살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더운 날에 이제 시큼한 거 먹으면 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음하지 마시고 즐겁게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즐기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